케이스가 사라졌다. 말순이 가져갔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다. 그때 이경의 손가락이 움직인다. 한 번, 두 번, 세 번. 침대 난간이 아니라 반대쪽 벽을 향해. 순임이 침대 헤드와 벽 사이 틈에 손을 집어넣는다. 뭔가 닿는다. 꺼낸다. 똑같이 생긴 케이스. 조금 더 작다. 버튼이 없다. 두 번째였다. 이경은 두 개를 숨겨뒀던 것이었다. 5년 동안 혼자서 형님이 올 때까지. 5년 동안 아무도 몰랐어요. 그 사람이 듣고 있다는 걸, 전부 듣고 있었다는 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해 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셔도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형님, 저 좀 살려주세요. 문자는 딱 그 한 줄이었다.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다. 하지만 윤수님은 첫 글자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다. 형님, 자신을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뿐이었다. 이미경. 시댁과 인연을 끊은 지 7년이 지났다. 남편과 별거에 들어가던 날 수님은 그 집 사람들 전부를 마음속에서 지웠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그리고 시동생 부부도. 살아남으려면 그래야 했다. 그런데 이경이가 왜? 수님은 문자를 3번 다시 읽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 이경이의 원래 번호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폰을 잠깐 빌린 것인지 아니면 번호가 바뀐 것인지 그것조차 알 수 없었다.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10번 울리도록 아무도 받지 않았다. 수님은 한동안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외투를 집어들었다. 이유는 설명할 수 없었다. 그냥 가야 한다는 느낌. 64년을 살면서 그 느낌이 틀린 적은 별로 없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수님은 이경을 처음 만났던 날을 생각했다. 시동생 결혼식이었다. 이경은 하얀 드레스 차림으로 하객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직접 음료를 따라주고 있었다. 신부가 그러는 게 어디 있냐고 시어머니 말순이 나중에 투덜거렸지만 수님은 그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격식보다 사람이 먼저인 사람. 그런 사람은 흔하지 않았다. 시댁 생활이 고될수록 이경과의 관계는 오히려 단단해졌다. 말순의 눈치를 보며 부엌에 나란히 서서 전을 부칠 때도, 명절이 끝나고 뒷정리를 둘이 남아 할 때도 이경은 늘 말이 많지 않았다. 그냥 옆에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할 때가 있었다. 한 번은 이경이 이런 말을 했다. 형님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말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칭찬인지 관찰인지 모를 말이었다. 수님은 그냥 웃고 넘겼다. 그런데 지금 이 버스 정류장에서 그 말이 갑자기 다시 떠올랐다. 아무 맥락도 없이 형님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버스가 들어왔다. 병원은 시내에서 버스로 1시간 거리였다. 차창 밖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스쳐 지나갔다. 수님은 핸드폰을 꺼내 그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이경아, 나 수님 언니야. 지금 가고 있어. 전송은 됐지만 읽음 표시는 뜨지 않았다. 5년째 식물인간. 그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시댁과 연이 끊긴 후 가끔 들려오는 소식들 중 하나였다. 이경이 쓰러졌다고, 뇌 쪽이라고, 상태가 좋지 않다고. 그때 수님은 마음이 쓰였지만 연락하지 않았다. 자신이 개입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게 지금도 맞는 판단인지는 몰랐다. 도착하고 나서야 수님은 자신이 병실 번호도 모른다는 걸 깨달았다. 안내 데스크에 이미경이라는 이름을 댔더니
간호사가 잠시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물었다. 보호자 되세요? 가족 같은 사람이에요. 간호사가 잠깐 망설이더니 층수를 알려줬다. 6층? 엘리베이터를 타는 내내 수님의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다. 병실 앞에서 시어머니를 마주쳤다. 박말순, 70셋이 된 지금도 등이 꼿꼿했다. 수님을 보는 순간 눈썹 하나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왜 왔어? 인사가 아니었다. 확인이었다. 이경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경이가 연락을 해? 5년째 누워있는 사람이. 말순의 목소리에는 비웃음과 당혹감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수님은 그 표정을 읽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병실 문을 밀었다. 하얀 천장, 링거줄, 모니터의 초록 파형, 침대 위에 이경은 눈을 감고 있었다. 얼굴은 7년 전보다 많이 작아졌다. 피부가 종이장처럼 얇아 보였고 팔은 이불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다. 꼼짝도 하지 않았다. 수님은 의자를 당겨 침대 옆에 앉았다. 말순이 뒤따라 들어와 창가에 섰다. 의사도 포기한 사람이야. 뇌 손상이 너무 깊어서 그냥 심장만 뛰는 거라고. 수님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경의 손을 바라봤다. 손등에 주사 자국이 여러 개 겹쳐 있었다. 손가락은 살짝 안으로 오므라진 채였다. 그때였다. 침대 옆 난간과 벽 사이 좁은 틈. 뭔가 끼워져 있었다. 작고 납작한 물건이었다. 낡은 검정 케이스. 라디오 리모컨처럼 생겼는데 버튼이 없었다. 이경의 손끝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 거리였다. 수님이 손을 뻗으려는 순간 말순이 말했다. 오래 있을 거야? 좀 이따 갈게요. 여기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나도 매일 오는 거 아니야. 간병인도 낮에만 와. 이 사람 상태엔 그거면 충분하다고 했어. 수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말순이 먼저 병실을 나갔다. 수님은 다시 틈 속의 물건으로 시선을 돌렸다. 손을 뻗어 보려다가 멈췄다. 이경의 물건인지조차 몰랐다. 그냥 두었다. 이경의 얼굴을 다시 바라봤다.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다. 아무 움직임도 없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7년 만에 마주한 사람 앞에서 이렇게 오래 앉아 있는 자신이 가야 할 이유도 없고 있어야 할 이유도 없는데 문자 한 통이 자신을 여기까지 끌고 왔고 지금 이 병실을 떠날 수가 없었다. 형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경이 정말 그 문자를 보낸 걸까? 5년째 눈을 감고 누워있는 사람이. 수님은 창밖을 바라봤다. 오후 햇살이 링거줄 위로 가늘게 걸쳐 있었다. 뭔가 설명되지 않는 거리감이 이 병실 전체에 깔려 있었다. 말순의 태도도, 텅 빈 간병인 의자도, 그리고 침대 틈의 그 물건도. 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수님이 다시 병원을 찾은 건 이틀 후였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냥 발이 그쪽으로 향했다. 집에 있는 동안에도 이경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눈을 감은 채 누워있던 그 얼굴이, 손끝에서 몇 센티미터 거리에 있던 그 검정 케이스가. 6층 병실 앞에 도착하니 간병인 아주머니가 복도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수님이 병실 문을 밀자 간병인이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보호자세요? 들어가세요. 병실 안은 조용했다. 이경은 여전히 같은 자세로 누워 있었다. 링거액이 절반쯤 줄어 있었다. 모니터 파형은 규칙적으로 오르내렸다. 수님은 의자를 당겨 앉으며 침대 틈을 슬쩍 확인했다. 검정 케이스는 그대로 있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간병인이 교대 시간이라며 나갔다. 병실에 수님 혼자 남았다. 수님은 이경의 손을 가만히 바라봤다.
아무 움직임이 없었다. 숨소리조차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병실 문이 열리지는 않았다. 누군가 문 앞에서 잠깐 멈췄다가 지나가는 소리였다. 수님은 신경 쓰지 않았다. 링거줄을 봤다. 방울이 떨어지는 속도가 뭔가 빨랐다. 수님은 의료 지식이 없었다. 그게 정상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그냥 빠르다는 느낌이 들었다. 간호사를 불러야 하나 생각하다가 그만뒀다. 자신이 보호자도 아니었다. 괜한 참견이 될 수 있었다. 다시 이경의 얼굴로 시선을 돌렸다. 그 순간이었다. 이경의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수님은 숨을 멈췄다.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봤다. 이경의 얼굴은 다시 아무 움직임이 없었다. 모니터 파형은 그대로였다. 착각인가? 수님은 자신의 눈을 한번 비볐다. 오래 앉아 있어서 피로한 탓일 것이다. 5년째 반응이 없다고 했다. 의사도 간호사도 말순도 모두 그렇게 말했다. 자신이 뭘 받겠나? 그냥 착각이었다. 수님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그날 저녁 엘리베이터 앞에서 말순과 마주쳤다. 말순은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A사 용지 몇 장이 비쳐 보였다. 수님과 눈이 마주치자 말순은 봉투를 가방 안으로 집어넣었다.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지만 너무 빨랐다. 또 왔어? 네. 할 일도 없어? 수님은 웃지 않았다. 말순도 웃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둘이 나란히 탔다. 1층까지 아무 말도 없었다. 로비에서 갈라지기 직전 말순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자꾸 올 거면 간병인이랑 일정 맞춰. 혼자 있으면 안 돼, 저 방에. 왜요? 말순이 멈췄다. 그러나 돌아보지는 않았다. 의료사고 나면 책임 못 진다고. 보호자도 아닌 사람이 있다가 무슨 일 생기면 그것만 말하고 걸어나갔다. 수님은 로비에 서서 말순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이상했다. 의료사고라는 말이 왜 거기서 나오나? 식물인간 환자 병실에 사람이 있다가 무슨 의료사고가 난단 말인가? 설명할 수 없는 말이었다. 그냥 자신을 쫓아내려는 구실일 수도 있었다. 말순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이유가 없으면 이유를 만들어내는 사람. 수님은 그렇게 정리하고 병원 문을 나섰다. 사흘 후 오전. 수님이 병실에 들어서자 이경의 링거가 비어 있었다. 교체가 안 된 채였다. 간병인은 보이지 않았다. 수님이 간호사실에 알렸더니 간호사가 와서 새 링거로 교체하며 무덤덤하게 말했다. 간병인이 오늘 늦게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자주 이래요? 간호사가 잠깐 수님을 봤다가 링거줄을 고정하며 말했다. 보호자분이 간병인 비용 아끼려고 시간을 줄이셨거든요. 요즘은 오전엔 거의 공백이에요. 말을 마치고 간호사가 나갔다. 수님은 이경의 빈 링거줄을 바라봤다. 얼마나 오래 비어 있었던 걸까? 아침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던 건가? 가방을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다. 그때 이경의 손이 보였다. 손가락이 아까와 달랐다. 오므라졌던 손가락이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 펴져 있었다. 수님이 들어오기 전에는 분명히 안으로 말려 있었다. 그걸 수님은 매번 봤기 때문에 알았다. 그리고 손끝이 침대 틈 쪽을 향해 있었다. 검정 케이스 방향으로. 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경의 손 가까이로 얼굴을 가져갔다. 손가락은 정말로 미세하게 펴진 채였다. 방향도 분명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수님은 고개를 저었다. 근육 경련일 수 있었다. 장기간 누워있으면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기도 한다고 어디서 들은 것 같았다. 방향은 그냥 우연이었다. 의사도 포기했다고 했다. 5년이었다.
수님은 다시 의자에 앉았다. 이경의 손에서 시선을 거두지 못한 채 그날 병원을 나오면서 수님은 한 가지를 더 떠올렸다. 말순이 들고 있던 서류 봉투. 비쳐 보이던 글자 중에 수님이 읽은 것은 딱 두 단어였다. 수익자 변경. 수님은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수익자 변경. 눈을 감으면 그 두 단어가 떠올랐다. 보험 수익자를 변경한다는 것. 그게 무슨 의미인지 수님은 알았다. 62세에 남편과 별거하기까지 20년 넘게 살림을 꾸리면서 보험 서류 정도는 읽을 줄 알았다. 누군가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하는 일이었다. 수님은 천장을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이경에게 문자를 보냈던 그 번호. 여전히 읽음 표시가 없었다.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도 신호음만 울리다 끊겼다. 내가 왜 이러나. 수님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보호자도 아니었다. 법적으로 아무 권한도 없었다. 말순이 무슨 서류를 들고 다니든 간병인이 몇 시간 오든 자신이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냥 착각이다. 손가락이 움직인 것도 눈꺼풀이 떨린 것도 5년이었다. 의사가 포기한 사람이었다. 자신이 이경을 살리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없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었다. 수님은 그렇게 다짐하고 눈을 감았다. 그래도 잠은 오지 않았다. 시댁에서 살던 시절 말수는 늘 두 며느리를 다르게 대했다. 수님에게는 직접 날을 세웠다. 밥상이 늦으면 밥상 탓을 했고 청소가 깨끗하면 다른 트집을 잡았다. 수님은 그것에 익숙해졌다. 맞서지 않았다. 그냥 견뎠다. 이경에게는 달랐다. 말수는 이경을 직접 건드리지 않았다. 대신 무시했다. 없는 사람 취급을 했다. 밥상에 앉아도 말을 섞지 않았고 명절에 이경이 준비한 음식은 젓가락도 대지 않았다. 그 무관심이 어떤 말보다 더 잔인하다는 걸 수님은 알았다. 그러던 어느 명절 저녁이었다. 뒷정리를 끝내고 둘이 부엌에 남았을 때 이경이 말했다. 형님, 저 이 집에서 나가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농담처럼 말했지만 농담이 아니었다. 수님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이경을 봤다. 이경은 웃고 있었는데 눈이 웃지 않았다. 어디든 가면 되지. 수님이 그렇게 대답했다. 더 해줄 말이 없었다. 이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형님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말 안 해도 다 알잖아요.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 다음 해에 수님은 별거를 결심했고 이경과의 연락도 자연스럽게 끊겼다. 살아남으려면 그 집사람 전부를 잘라내야 했다. 이경도 그 안에 포함됐다. 그게 지금도 미안했다. 다음 날 오전 수님은 또 병원에 있었다. 다짐은 새벽에 이미 무너졌다. 버스에 오르면서 수님은 자신이 우습다고 생각했다. 64살 먹은 사람이 이게 무슨 짓인가. 그래도 발을 돌리지 않았다. 병실에 들어서니 간병인 아주머니가 이경의 얼굴을 닦아주고 있었다. 수님에게 눈인사를 하고는 수건을 개며 말했다. 어머니가 오늘부터 제 시간 줄인다고 하셨어요. 오후 2시면 저 가야 해요. 그럼 이후엔요? 보호자분이 오신대요. 아니면 그냥 두시는 거죠, 뭐. 간병인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오래 이 일을 해서인지 담담했다. 수님은 더 묻지 않았다. 점심 무렵 담당 간호사가 들어왔다. 수님이 링거 교체 시간을 물어보자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다. 이 환자분 차트상으론 반응 없으므로 계속 기록돼 있어요. 이번 초기부터 지금까지요. 뇌파 검사도 작년에 마지막으로 했는데 유의미한 변화 없다고 나왔고요. 작년 이후론 검사를 안 했어요? 보호자분이 추가 검사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셔서요. 현 상태 유지로만 진행 중입니다.
간호사가 나갔다. 수님은 공식적인 확인을 받은 셈이었다. 의사도, 기록도, 뇌파 검사도 전부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이경은 5년째 의식이 없었다. 그게 사실이었다. 그런데 왜 말수는 추가 검사를 막은 걸까? 비용 때문일 수도 있었다. 아니면 결과가 어차피 같을 거라는 판단 때문일 수도. 그런데 수님은 말순이라는 사람을 20년 넘게 봐왔다. 그 사람은 돈이 아까워서 뭔가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불리한 결과가 나올까봐 피하는 사람이었다. 추가 검사를 막은 건 비용 때문이 아닐 수 있었다. 오후 1시가 넘었을 때 말순이 병실에 들어왔다. 수님을 보자 눈썹이 올라갔다. 오늘도 왔냐는 표정이었다. 말은 하지 않았다. 말수는 이경 침대 옆 작은 서랍을 열었다. 안을 확인하고 다시 닫았다. 그리고 병실을 한 바퀴 둘러보듯 시선을 움직였다. 수님은 그 시선이 침대 틈 쪽에서 잠깐 멈추는 것을 봤다. 0.5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다. 말수는 아무 반응 없이 의자를 당겨 앉았다. 언제까지 올 거야? 글쎄요. 할 말 있어? 없어요. 말순이 코웃음을 쳤다. 7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이제 와서 무슨 정이라고. 수님은 대답하지 않았다. 말순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그냥 앉아 있었다. 잠시 후 말순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사람 이제 얼마 못 가. 의사도 그랬어. 장기가 하나씩 버텨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올 거면 마지막 얼굴이나 보러 온다 생각하고 와. 수님은 이경의 얼굴을 바라봤다. 마지막 얼굴. 말수는 그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했다. 슬픔이 없었다. 시동생 며느리가 죽어간다는 말을 날씨 얘기하듯 했다. 20년 동안 한 집에서 살았던 사람이었다. 아무리 사이가 나빠도 그 무게가 없을 수는 없었다. 그런데 없었다. 완전히. 수님은 그게 더 무서웠다. 말순이 나간 후 병실에 다시 둘이 남았다. 수님은 이경의 손 가까이로 자신의 손을 가져갔다. 잡지는 않았다. 그냥 옆에 뒀다. 이경아. 소리내어 불러본 건 처음이었다.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었다. 나 왜 부른 거야? 말해봐. 당연히 대답은 없었다.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링거 방울이 떨어졌다. 창밖에서 복도 소음이 가늘게 들렸다. 그때였다. 이경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이번엔 착각이 아니었다. 수님의 손등 위로 이경의 검지가 아주 천천히 떨리듯이 올라왔다. 닿았다가 멈췄다. 수님은 숨을 삼켰다. 손가락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모니터 수치는 변함없었다. 이경의 얼굴은 여전히 눈을 감은 채였다. 수님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착각이 아니었다. 이번엔 분명히 느꼈다. 차갑고 가느다란 손가락이 자신의 손등을 건드렸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 간호사에게 말하면 근육 경련이라고 할 것이다. 말순에게 말하면 비웃을 것이다.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었다. 수님은 이경의 손을 내려다봤다. 다시 오므라진 채 조용했다. 억울하지만 말하지 못한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지금 이 병실 안에 두 사람이 동시에 알고 있었다. 수님은 그날 이후 병원을 매일 찾았다. 이경의 손가락이 자신의 손등을 건드린 그 감촉이 지워지지 않았다. 차갑고 가느다란 그 느낌. 꿈에서도 느껴질 만큼 선명했다. 수님은 그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돌아올 대답이 뻔했다. 그냥 병원에 갔다. 앉아 있었다. 이경의 손 옆에 자신의 손을 두었다. 이경은 그 이후로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수님이 병실에 들어서자 이경의 침대 위치가
조금 달라져 있었다. 벽 쪽으로 약간 밀린 것 같았다. 간병인이 청소하면서 옮긴 것일 수도 있었다. 수님은 의자에 앉다가 멈췄다. 침대 틈이 달랐다. 원래 침대 옆 난간과 벽 사이에 좁게 끼워져 있던 그 검정 케이스. 침대가 벽 쪽으로 밀리면서 틈이 더 좁아졌고 케이스는 더 깊이 눌린 채였다. 이제는 수님이 손을 뻗어도 닿기 어려운 위치였다. 처음 왔을 때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간 것 같기도 했다. 수님은 잠시 그 틈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간병인에게 물어볼까 생각했지만 그만뒀다. 뭐라고 물을 것인가? 저 틈에 끼워진 게 뭐냐고. 그게 원래 거기 있던 거냐고. 그냥 앉았다. 그날 오후 늦게 병원 복도에서 마주친 사람이 있었다. 수님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옆에서 누군가 멈췄다. 정장 차림의 남자였다. 60 가까이 돼 보였는데 걸음걸이가 반듯했다. 병원 관계자처럼 보였지만 환자복은 아니었다. 남자가 엘리베이터 버튼 위 층수 표시를 보다가 수님에게 물었다. 6층 2번 병동 쪽에서 오셨어요? 네. 혹시 몇 호실 쪽이세요? 수님이 병실 번호를 말하려다가 멈췄다. 낯선 사람에게 환자 정보를 말하는 게 맞는지 몰랐다. 왜요? 남자가 잠깐 시선을 내렸다가 올렸다. 아, 죄송합니다. 그냥 여쭤봤어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남자는 타지 않았다. 수님이 탔다. 문이 닫히기 직전 남자가 다시 6층 방향 복도 쪽을 바라보는 게 보였다. 표정이 이상했다. 무언가를 오래 생각해온 사람의 표정이었다. 수님은 1층에 내려서도 그 표정이 마음에 걸렸다. 병원 관계자라면 굳이 환자 병실을 묻지 않는다. 보호자라면 병실을 이미 알고 있다. 그 사람은 어느 쪽도 아닌 것 같았다. 집에 돌아와 수님은 이경의 과거를 천천히 되짚었다. 이경이 시댁에 들어온 건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이었다. 시동생 현우와 결혼했고 결혼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는 잘 몰랐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다고 들은 것 같기도 했다. 아니면 요양보호사였던가. 어쨌든 사람을 돌보는 일을 했던 건 맞았다. 명절 때 말순이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이경이 말없이 파스를 붙여줬다. 말순이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아도 시댁 어른 중 누군가 입원하면 이경이 새벽에도 병원에 갔다. 현우가 말리면 그래도 가봐야죠라고 했다. 그게 이경이었다. 그런 사람이 5년째 아무도 찾지 않는 병실에 혼자 누워 있었다. 수님은 핸드폰을 들고 오래된 번호를 찾았다. 시동생 현우의 번호. 별거 후 지워버린 줄 알았는데 남아 있었다.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3번 울렸다. 왜? 첫마디가 그것이었다. 목소리가 거칠었다. 현우야, 이경이 요즘 어때? 형수가 알 바 아니잖아요. 그래도 의사가 얼마 못 간다고 했어요. 그게 다예요. 전화가 끊겼다. 수님은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현우의 목소리에 슬픔이 없었다. 말씀과 똑같았다. 아내가 죽어가는데 목소리에 아무것도 없었다. 둘 다 그랬다. 다음 날 수님은 병실에서 처음으로 이경의 물건들을 살펴봤다. 침대 옆 서랍. 말순이 확인하고 닫던 그 서랍. 안에는 손 소독제 하나, 오래된 수첩 하나, 그리고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다. 수첩을 집었다. 표지가 낡아서 언제적 건지 알 수 없었다. 펼쳐보니 이경의 글씨로 날짜와 짧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다. 마지막 날짜는 5년 전이었다. 이경이 쓰러지기 며칠 전이었다. 메모는 단 한 줄이었다. 선생님, 오늘도 좋아 보이셨다. 다행이다. 선생님, 이경이 누군가를 그렇게 불렀다. 시댁 어른도 아니고 직장 상사도 아닌 것 같았다. 말투가 달랐다.
오래 돌봐온 누군가를 걱정하는 말투였다. 순임은 수첩을 덮었다. 접힌 종이도 펼쳐보려다가 멈췄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말순이었다. 서랍이 열려 있는 것을 보자 말순의 눈이 좁아졌다. 그거 왜 만져? 이경이 물건이라서요. 당신이 뭔데 남의 물건을 뒤져. 순임은 수첩을 서랍에 다시 넣었다. 접힌 종이도 손대지 않았다. 서랍을 닫았다. 말순이 서랍 쪽으로 걸어와 다시 열었다. 안을 훑어보고 닫았다. 아까보다 빠른 손놀림이었다. 뭔가를 확인한 것이었다. 순임은 그것을 봤다. 말순이 서랍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아직 찾지 못했다는 것을. 병실 안이 조용해졌다. 창밖 오후 햇살이 이경의 이불 위로 비스듬히 내려앉았다. 이경은 눈을 감은 채였다. 침대 틈의 검정 케이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말순이 끝내 확인하지 못한 채로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느낌이 이 방 전체에 가득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다만 순임은 이제 한 가지를 알았다. 말순도 찾고 있었다. 자신과 똑같이. 순임은 그날 밤 수첩의 마지막 메모를 계속 생각했다. 선생님, 오늘도 좋아 보이셨다. 다행이다. 이경이 쓰러지기 며칠 전에 쓴 글이었다.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오래 돌봐온 사람인 것 같았다. 그런데 시댁 식구 중에 이경이 그렇게 부를 사람은 없었다. 말순도 현우도 시아버지도. 이경은 그 집 사람들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렇다면 외부 사람이었다. 이경이 시댁 생활을 하면서 바깥에서 누군가를 돌봤다는 뜻이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다고 했던가. 개인 간병 일을 했을 수도 있었다. 그런데 말순이 그것을 알았을까? 말순은 며느리가 바깥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꿰고 있는 사람이었다. 모를 리 없었다. 알면서도 내버려뒀다면 이유가 있었다. 말순이 뭔가를 묵인할 때는 항상 자신에게 이득이 있을 때였다. 순임은 생각을 멈췄다. 너무 앞서가고 있었다. 수첩 한 줄로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자신이 이상했다. 그냥 이경이 아는 어른을 챙겼던 것일 수도 있었다. 아무 의미 없는 메모일 수도 있었다. 그래도 잠은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 가니 병실 분위기가 달랐다. 간병인이 없었다. 말순도 없었다. 이경 혼자였다. 순임이 들어서자 모니터만 규칙적으로 울렸다. 순임은 의자에 앉으려다가 멈췄다. 침대 위 이경의 손 위치가 달랐다. 어제까지는 두 손이 이불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오른손이 이불 밖으로 나와 있었다. 손끝이 침대 난간 쪽을 향한 채였다. 순임은 천천히 다가갔다. 이경의 손끝에서 침대 틈까지는 10cm 남짓이었다. 검정 케이스 방향이었다. 순임은 숨을 고르고 침대 틈을 들여다봤다. 케이스는 여전히 거기 있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앞으로 나온 것 같기도 했다. 아닌 것 같기도 했다. 꺼내야 하나. 순임은 손을 뻗었다가 걷었다. 망설임이 길었다. 이경의 물건인지 확실하지 않았다. 꺼냈다가 말순이 들어오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남의 병실에서 물건을 뒤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순임은 재빨리 의자에 앉았다. 말순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순임을 보고 잠깐 멈췄다. 또 이렇게 일찍? 말순은 그 말만 하고 이경 침대 쪽으로 걸어갔다. 이경의 손을 이불 안으로 집어넣었다. 아무렇지 않은 동작이었다. 그런데 너무 빨랐다. 순임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말순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번엔 봉투가 아니었다. 클립으로 묶인 서류 여러 장이었다. 말순이 그것을 순임 앞으로 내밀었다. 사인해.
수님은 서류를 내려다봤다. 연명 치료 중단 동의서. 제목 아래로 이미경이라는 이름이 인쇄돼 있었다. 하단에 서명란이 여러 개였다. 담당의 서명, 보호자 서명, 그리고 기타 관계인 서명란. 저는 보호자가 아닌데요. 관계인이잖아. 형수면 관계인이야. 현우도 사인했어. 의사도 동의했어. 너만 하면 돼. 수님은 서류를 바라봤다. 현우 서명이 이미 들어가 있었다. 담당의 서명도 있었다. 이걸 왜 저한테까지 받으려고 해요? 절차야, 절차. 병원에서 요구하는 거야. 수님은 말순을 봤다. 말순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늘 그랬다. 거짓말을 할 때도 눈을 똑바로 봤다. 그게 말순의 방식이었다. 병원이 기타 관계인 서명을 요구한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었다. 법적 보호자 서명으로 충분한 것이 연명 치료 중단 절차였다. 수님은 펜을 집어들지 않았다. 생각해 볼게요. 생각은 무슨. 의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어. 빨리 해줘야 이 사람도 편해. 이 사람도 편해. 그 말이 귀에서 맴돌았다. 5년째 방치하다가 이제 와서 편하게 해준다는 말. 링거 교체도 제때 안 하고 추가 검사도 막고 간병인 시간도 줄이다가 수님은 서류를 말순 앞으로 밀었다. 오늘은 못하겠어요. 말순의 눈이 가늘어졌다. 왜? 그냥요. 그냥이 어딨어. 이유가 있으면 말해봐. 수님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경의 얼굴을 바라봤다. 눈을 감은 채였다. 모니터 파형은 조용히 오르내렸다. 말순이 서류를 도로 집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러다 낮고 평평한 목소리로 말했다. 윤수님 씨, 당신 지금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람은 5년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당신이 매일 와서 손 잡아줘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 그냥 심장만 뛰는 거라고. 수님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말순이 가방을 들고 병실을 나갔다. 문이 닫혔다. 병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수님은 오래 앉아 있었다. 서명하지 않은 것이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알 수 없었다. 자신이 무엇을 맡고 있는 건지도 몰랐다. 증거가 없었다. 이경이 의식이 있다는 증거도, 말순이 나쁜 의도를 가졌다는 증거도 그냥 느낌뿐이었다. 그 느낌만으로 자신이 버티고 있었다. 병원을 나서려는데 수님의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았다. 윤수님 씨 맞으시죠? 남자 목소리였다. 낮고 조심스러웠다. 누구세요? 며칠 전에 복도에서 뵌 적 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요. 수님은 멈췄다. 그 남자였다. 정장 차림으로 6층 복도 방향을 바라보던. 어떻게 제 번호를. 죄송합니다. 안내 데스크에 방문자 기록이 남아있더라고요. 사정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무슨 사정이요? 잠깐 침묵이 흘렀다. 이미경 씨를 제가 압니다. 오래전에. 수님은 숨을 참았다. 만날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조용한 숨소리가 들렸다.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지금 막 시작되는 느낌이었다. 남자를 만난 건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였다. 정장 차림이었다. 가까이서 보니 50대 후반이었다. 머리카락이 반쯤 휘었고 눈가에 주름이 깊었다. 명함을 내밀었다. 수님은 받아서 내려다봤다. 강도현, 한성의료재단 이사장. 수님은 명함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이경희를 어떻게 아세요? 강도현이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말을 고르는 사람의 동작이었다. 12년 전 일입니다. 제가 쓰러진 적이 있어요. 뇌혈관이었어요.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당직 의사가 늦었고
보호자도 연락이 안 됐어요. 그때 제 옆에 있던 간호조무사가 이미경 씨였습니다. 수님은 듣고 있었다. 처치가 늦었으면 저는 그날 죽었을 거예요. 이미경 씨가 담당 의사 오기 전까지 혼자서 버텨줬어요. 교과서대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자리를 안 떠난 거예요. 손을 잡고 있었어요. 1시간 넘게. 강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게 전부인데,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후로 이미경 씨가 어떻게 됐는지 수소문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결혼을 했다는 얘기만 들었고, 그러다 몇 달 전에 우리 병원 입원 환자 명단에서 이름을 봤어요. 식물인간 상태로 5년째 입원 중이라고. 강도연이 고개를 들었다. 직접 가보고 싶었는데 보호자가 외부인 면회를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복도에서만 서성였습니다. 수님은 명함을 다시 봤다. 한성의료재단. 이 병원의 재단이었다. 이사장이 자기 병원 환자 면회를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 그런데 강도연은 그걸 굳이 밀어붙이지 않았다. 왜 저한테 연락하셨어요? 매일 오시더라고요. 보호자가 아닌데 매일. 그게 눈에 띄었어요. 이미경 씨 편인 사람이 있다면 당신일 것 같았어요. 편인 사람.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걸렸다. 자신이 이경의 편이 맞는가? 확신도 없이 매일 와서 앉아 있는 것이 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저한테 원하시는 게 뭐예요? 강도연이 잠깐 망설였다. 이미경 씨 상태를 제대로 된 의료진이 다시 보게 해드리고 싶어요. 보호자 동의 없이는 제가 직접 개입할 수가 없어요. 재단 이사장이라도 개별 환자 진료에 마음대로 끼어드는 건 절차 위반이라서. 보호자가 동의 안 하면요. 방법이 없어요. 법적으로는. 수님은 창밖을 봤다. 병원 건물이 보였다. 6층 창문이 저 어딘가에 있었다. 그럼 저한테 뭘 원하시는 거예요? 저도 보호자가 아닌데. 강도연이 테이블 위로 손을 모았다. 혹시 이미경 씨 병실에서 이상한 것 보신 적 없으세요? 뭐든요. 수님은 멈췄다. 침대 틈에 검정 케이스가 떠올랐다. 이경의 손가락이 그쪽을 향하던 것이, 수첩의 마지막 메모가, 말순이 서랍을 뒤지던 것이. 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강도연이 수님의 침묵을 읽는 것 같았다. 있군요.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수님은 커피잔을 내려다봤다. 식어 있었다. 처음부터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카페를 나와 수님은 곧장 병원으로 올라갔다. 병실 문을 열었다. 이경은 혼자였다. 오후 간병인 교대 시간이었다. 모니터가 울리고 있었다. 수님은 들어서자마자 침대 틈을 봤다. 케이스가 없었다. 수님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틈 안을 손으로 더듬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침대를 조금 당겨봤다. 벽 뒤쪽에도 없었다. 없어졌다. 언제 없어진 건지 알 수 없었다. 오전에 수님이 있을 때는 분명히 있었다. 서명 거부 후 말순이 나갔고 수님도 나갔고 그 사이에 누군가 가져간 것이었다. 말순이었다. 서명을 거부하자 말순이 뭔가를 직감한 것이었다. 수님이 그 케이스를 눈치채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먼저 치운 것이었다. 수님은 이경 곁으로 다가갔다. 이경아, 케이스 가져갔어. 말순 어머니가 가져간 것 같아. 당연히 대답은 없었다. 그런데 이경의 눈가가 움직였다. 아주 미세하게. 눈꺼풀 아래에서 안구가 움직이는 것 같은 떨림이었다. 수님은 이경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늘 차가웠다. 그런데 손가락이 수님의 손을 아주 약하게 눌렀다. 챕터 3에서처럼 한 번이 아니었다. 이번엔 2번이었다. 2번.
수님은 이경의 손을 꽉 쥐었다. 뭔가 있는 거지. 그 케이스 말고 또 있는 거지. 이경의 손이 다시 2번 눌렸다. 수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5년이었다. 5년 동안 이 사람이 이 안에 있었던 것이었다. 아무도 몰랐다. 아무도 찾지 않았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말순이었다.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다. 잠깐 수님과 이경의 손을 봤다. 그리고 침대 틈 쪽을 봤다. 케이스가 없어진 그 자리를. 말순의 표정이 굳었다. 나가. 어머니. 나가라고. 목소리가 달랐다. 낮고 단단했다. 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이경이 손이 움직여요. 근육 경련이야. 2번이에요. 규칙적으로요. 나가. 말순이 병실 문을 활짝 열었다. 복도 간호사가 이쪽을 봤다. 수님은 이경의 손을 내려놓았다. 천천히 일어섰다. 가방을 들고 병실을 나왔다. 문이 닫혔다. 복도에 서서 수님은 숨을 골랐다. 케이스는 없어졌다. 그런데 이경이 2번 눌렀다. 케이스 말고 또 있다는 것이었다. 그게 뭔지는 몰랐다.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제 수님은 알았다. 이경은 살아있었다. 5년 동안 이 안에서 살아있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뭔가를 수님에게 알려주려 하고 있었다. 힘든 공포와 후회가 동시에 밀려왔다. 더 일찍 왔어야 했다. 훨씬 더 일찍. 수님은 복도 끝 의자에 앉아 강도연에게 전화했다. 병실에 있던 물건이 없어졌어요. 오늘 오후 사이에요. 강도연이 잠깐 침묵했다. 어떻게 생긴 물건이었어요? 작고 납작한 검정 케이스요. 버튼이 없었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언제부터 있었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 병실 갔을 때부터 있었으니까 적어도 몇 주는 됐을 거예요. 강도연이 낮게 말했다. 혹시 녹음기일 수 있어요? 수님은 복도 의자에서 몸이 굳었다. 소형 녹음기 중에 버튼 없이 작동하는 게 있어요. 충격 감지형이라고. 침대가 움직이거나 사람이 가까이 오면 자동으로 켜지는 방식이에요. 수님은 숨을 참았다. 이경이 그것을 침대 틈에 숨겼다면, 쓰러지기 전에 숨겨뒀다면, 아니면 의식이 돌아온 후 어떻게든 거기 밀어 넣었다면, 이경이가 준비한 거일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 강도연이 말을 이었다. 보호자가 가져갔다면 이미 없앴을 수도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윤수님 씨. 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병실로 돌아가는 건 무리였다. 말순이 있었다. 지금 들어가면 쫓겨나는 게 전부였다. 수님은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다. 말순이 케이스를 가져갔다면 어디에 뒀을까? 병실 안 어딘가에 숨겼을까? 아니면 이미 가방에 넣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을까?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말순이 나왔다. 가방을 어깨에 걸고 있었다. 수님을 보자 눈이 가늘어졌다. 아직도 있어? 잠깐만요, 어머니. 할 말 없어. 말순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수님은 따라가지 않았다. 병실 문이 닫혀 있었다. 이경 혼자였다. 수님은 병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경의 얼굴을 봤다. 눈을 감은 채였다. 모니터가 울렸다. 수님은 침대 주변을 살폈다. 서랍을 열었다. 수첩, 손 소독제, 접힌 종이. 케이스는 없었다. 침대 아래를 들여다봤다. 없었다. 창틀도 확인했다. 없었다. 말순이 가져간 것이 맞았다. 수님은 이경 곁에 앉았다. 손을 잡았다. 케이스 없어졌어. 어머니가 가져간 것 같아. 이경의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다른 거 있어? 이경아, 내가 준비한 게 그것뿐이야? 아무 반응이 없었다. 수님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이경이 5년 동안 이 안에서 무언가를 준비했을 것이었다. 언젠가 누군가 와줄 것을 기다리며. 그런데 그게 없어진 것이었다. 그때 이경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한 번, 두 번, 세 번. 수님은 고개를 들었다. 이경의 손가락이 규칙적으로 누르고 있었다. 침대 난간 방향이 아니었다. 이번엔 반대쪽이었다. 벽 쪽이었다. 침대 머리맡 쪽 벽. 수님은 침대 위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침대 헤드와 벽 사이. 거기도 틈이 있었다. 수님은 손을 집어넣었다. 뭔가 닿았다. 꺼냈다. 케이스와 똑같이 생긴 물건이었다. 조금 더 작았다. 역시 버튼이 없었다. 두 번째였다. 이경은 두 개를 숨겨뒀던 것이었다. 수님은 손이 떨렸다. 이경의 손을 봤다. 손가락이 이제 조용했다. 다 했다는 듯이. 수님은 병실을 나와 계단으로 뛰었다. 강도연에게 전화했다. 있어요. 두 번째 거예요. 강도연의 목소리가 바뀌었다. 지금 어디세요? 계단이요.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갈게요. 10분이 채 안 돼서 강도연이 계단으로 들어왔다. 수님에게서 케이스를 받아들었다. 재생 버튼을 찾는 것 같았다. 케이스 옆면에 아주 작은 홈이 있었다. 거기에 손톱을 대자 덮개가 열렸다. 작은 메모리 칩이 들어 있었다. 강도연이 핸드폰 단자에 연결했다. 파일이 여러 개였다. 날짜가 찍혀 있었다. 가장 오래된 파일은 3년 전이었다.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다. 병실 소음이 들렸다. 모니터 소리. 그리고 말순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경아, 너 이러다 진짜 오래 가겠다. 빨리 좀 가줘야 할 텐데. 수님은 숨을 참았다. 두 번째 파일이었다. 현우야, 수익자 변경 서류 오늘 가져왔어. 도장 찍어. 이 사람 언제 갈지 모르니까 미리 해둬야지. 현우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어머니, 이거 나중에 문제 안 돼요? 문제가 왜 돼? 식물인간이 뭘 알아? 파일이 끊겼다. 강도연의 얼굴이 굳어 있었다. 수님은 벽에 기댔다. 다리가 떨렸다. 세 번째 파일이었다. 간병인을 내보내는 말순의 목소리. 병실이 조용해지는 소리. 그리고 말순이 이경에게 직접 하는 말이었다. 아, 들려? 안 들리지. 의사도 포기했다고. 근데 왜 이렇게 안 죽어? 보험금이 얼마인데. 빨리 죽어줘야 우리도 살지. 계단 안이 조용했다. 강도연이 핸드폰을 내렸다. 수님은 눈물이 흘렀다. 닦지 않았다. 이경이 들었을 것이었다. 이 말들을 전부 의식이 있는 채로 5년 동안 빨리 죽으라는 말을 들으면서 이 작은 케이스에 담아온 것이었다. 형님이 올 때까지. 형님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부른 것이었다. 강도연이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목소리가 흔들렸다. 이미경 씨가 저를 살렸어요. 12년 전에. 그때 제가 살아서 이사장이 됐는데 그가 잠깐 멈췄다. 그 사람이 이 병원에서 이러고 있는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강도연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었다. 경찰에 넘기겠습니다. 오늘 바로요. 그리고 이미경 씨 진료는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최선의 의료진으로요. 수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계단벽 너머 어딘가에서 모니터 소리가 가늘게 들렸다. 5년 동안 혼자 버텨온 사람의 심장 소리 같았다. 뒤늦게 밀려오는 죄책감이 계단 전체를 채웠다. 말순과 현우가 경찰에 연행된 건 그날 저녁이었다.
강도연이 직접 법무팀을 움직였다. 녹음 파일은 3개가 더 있었다. 수익자 변경 강요, 연명 치료 중단 압박, 간병 방치 정황이 날짜별로 담겨 있었다. 이경이 3년에 걸쳐 모아온 것들이었다.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손끝만으로 한 파일씩. 수님은 경찰서에 동행하지 않았다. 병실로 돌아갔다. 이경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모니터가 울렸다. 링거줄이 흔들렸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다. 그런데 수님은 이제 알았다. 이 조용함이 무력함이 아니라는 것을. 의자를 당겨 침대 옆에 앉았다. 이경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늘 그랬다. 다 끝났어. 말이 짧았다. 더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수고했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전부 너무 작았다. 5년이라는 시간 앞에서 어떤 말도 충분하지 않았다. 그냥 손을 잡고 있었다. 이틀 후 강도연이 직접 섭외한 신경과 전문의가 이경을 검진했다. 수님은 병실 밖 복도에서 기다렸다. 1시간이 넘었다. 강도연이 옆에 서 있었다. 둘 다 말이 없었다. 검진을 마친 의사가 복도로 나왔다. 최소의식 상태로 보입니다. 수님은 그 말의 뜻을 몰랐다. 의사가 설명했다. 완전한 식물인간이 아니었다. 외부 자극에 간헐적으로 반응하는 상태. 의식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 5년 전 뇌 손상 이후 서서히 의식이 돌아오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런데 추가 검사가 5년째 중단된 상태였다. 조기에 발견했다면 재활 예후가 달랐을 겁니다. 의사의 말이 복도에 떨어졌다. 강도연이 눈을 감았다. 수님은 벽을 바라봤다. 조기에 발견했다면 말순이 추가 검사를 막은 이유가 거기 있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다는 게 밝혀지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막았다. 3년 전부터 이경이 녹음을 시작한 그 시점부터 말순은 알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경이 듣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더 서둘렀던 것이었다. 재활 치료가 시작됐다. 강도연이 병원 최고 재활의학과 팀을 붙였다. 수님은 매일 병실에 왔다. 오전에 왔다가 저녁에 갔다. 딱히 할 일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그냥 있었다. 변화는 천천히 왔다. 첫 번째 주, 이경의 눈꺼풀이 조금 더 자주 떨렸다. 두 번째 주, 재활치료사가 이경의 팔을 움직일 때 이경 쪽에서 미세한 저항이 느껴진다고 했다. 세 번째 주, 이경이 눈을 떴다. 완전히 뜬 것은 아니었다. 실처럼 가늘게. 몇 초 동안. 그리고 다시 감겼다. 수님은 그 자리에 있었다. 이경의 눈이 열렸다 닫히는 그 몇 초 동안 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울지도 못했다. 그냥 굳어 있었다. 재활치료사가 나간 후 수님은 오래 앉아 있었다. 봤어. 나 봤지? 이경의 손이 2번 눌렸다. 그 소식을 들은 강도연이 병실로 왔다. 이경의 침대 옆에 서서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손을 내밀었다가 걷었다. 다시 내밀었다. 이경의 손등 위에 가볍게 얹었다. 이미경 씨, 저 도연이에요. 기억하시나요? 이경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강도연이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떨렸다. 소리 없이 울었다. 병원장이라는 사람이 환자 침대 앞에서 어깨를 흔들며 울었다. 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12년 전 이경이 손을 잡아줬던 사람이었다. 그 손이 지금 이 침대 위에 있었다. 말순과 현우는 구속됐다. 노인학대, 보험사기 공모, 의료방치 혐의였다. 재판은 오래 걸릴 것이었다. 수님은 참고인 조사를 2차례 받았다. 진술서에 서명할 때 손이 떨리지 않았다.
연명 치료 중단 동의서에는 끝내 서명하지 않았었다. 그 선택이 지금 이 자리를 만든 것이었다. 오후 햇살이 길게 드는 날이었다. 수님이 병실에 들어서자 재활치료사가 이경의 손가락 운동을 돕고 있었다. 수님이 의자를 당겨 앉자 치료사가 자리를 비켜줬다. 이경의 눈이 열려 있었다. 오늘은 조금 더 오래 열려 있었다. 초점이 흐릿했지만 수님 쪽을 향하고 있었다. 수님은 이경의 손을 잡았다. 나야. 수님 언니. 이경의 입술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소리는 나지 않았다. 그래도 수님은 읽었다. 형님. 수님은 고개를 숙였다. 이번엔 울었다. 소리 없이 이경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고 7년이었다. 자신이 그 집을 떠나면서 이경을 두고 나온 게 7년이었다. 이경이 홀로 그 집에 남아있는 동안 자신은 살아남는다는 이유로 연락을 끊었다. 미안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 두 글자가 이 7년을 담기엔 너무 작았다. 이경의 회복은 더뎠다. 의료진은 조심스러웠다. 최소의식 상태에서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었다.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수님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리면 됐다. 지금 당장 다 회복되지 않아도 됐다. 5년을 기다린 사람이었다. 그것에 비하면 몇 달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매일 왔다. 손을 잡았다. 읽어주기도 했다. 신문 기사, 날씨, 바깥 풍경. 이경이 좋아했던 것들을 기억해서 말해줬다. 봄이 오면 같이 창문 너머 벚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경의 손이 두 번 눌렸다. 그날 저녁 병원을 나서면서 수님은 잠깐 멈췄다. 형님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처음에 그 말이 떠올랐을 때 수님은 그냥 흘려들었다. 그런데 이경은 그 말을 믿고 있었던 것이었다. 7년이 지나도 5년을 혼자 버텨도 형님이 오면 알아챌 거라고. 그래서 문자를 보낸 것이었다. 형님, 저 좀 살려주세요. 수님은 병원 입구를 나섰다. 저녁 바람이 차가웠다. 외투 단추를 채우면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완전한 화해는 아직 멀었다. 이경의 말소리를 듣는 것도 같이 밥 한 끼 먹는 것도 전부 나중의 일이었다. 지금 수님이 할 수 있는 건 매일 오는 것뿐이었다. 그것이 수님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책임이었다. 내일도 올 것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지금은